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제목을 소설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본래 그렇게 하면 좀 딱딱하고 본래 제가 붙이려고 했던 제목은 소설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그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진도하고는 제 나름으로는 각별하다고 그럴까 그 인연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도 이제 완도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년 시절을 보냈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내가 성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진도는 너무 큰 섬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늘 그렇게 최근까지도 그럽니다만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절에 가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절을 다녔지만 특히 이제 제일 좋아했던 분이 해남 대흥사여서 해남에서 많은 시간을 사실은 보냈어요. 이제 학교 있을 때도 방학 동안에 여름 겨울에만 있었고 그래서 진도를 많이 먹었고요. 또 하나는 오래전에 제 첫 번째 장편 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 아마 들어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촬영을 여기서 금갑해수욕장인가요? 거기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 와서 있었고 그래서 진도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판소리에 꽂혀가지고 판소리를 배워보려고 광주시 국악원을 1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목청이 좋지 않아서 판소리 곡을 한참 배웠어요. 그런 인연으로 진도 그러면 맨 먼저 판소리부터 배웁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제 뭔가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좀 뭐랄까 조금만 딱딱할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지금 오늘 강의 주제가 소설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소설을 아마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소설을 읽었느냐가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의 문학 소설이라고 했을 때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중적인 거 그냥 흥미 이게 쉽고 단순하고 그런 소설을 하고 있는데 또 다릅니다. 그리고 문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우리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학이고 그래서 문학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예술이라고만 말하기에는 한 사회 문화, 역사 전반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사실 가장 유명한 것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노벨 문학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그래서 소설이란 뭔가 하는 걸 조금 대략적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설은 짧게 말하면 뭘까요? 소설은 뭘까요? 뭐라고요? 딱 떠오르는 거. 이야기죠. 네,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연배들이 저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소설책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항상 그러죠. 왜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는 걸 읽느냐.
또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그거 어떻게 읽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책도 뺏기고 벌도 얻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좀 이야기책, 이야기라고 이따 이제 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남게 됐는지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보길도에 연구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마을 이장님이 연세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소개를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쓴다고 했더니 소설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도 적당한 말이 없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쓴다 그러니까 이야기책 근데 왜 그런 걸 쓰느냐 그렇게 물으시던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야기인 건 맞지만 그게 이야기인데 소설은 또 다른 의미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은 뭘까? 한마디로 가장 정의를 하면 소설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렇죠. 이야기는 많지만 사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사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매일 소설이라고 해서 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가령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든 이웃들이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죠. 살아가는 이야기. 근데 그게 소설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를 아무나 쓴다고 해서 소설이 될 건 아니죠. 그걸 누가 읽어보겠어요?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소설은 특별한 것이나 우리한테 낯선 것이나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특별하게 쓰여지고 또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되고 그걸 독자들이 읽느냐? 그거는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를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묘미 뒤에는 저마다 한 권의 장편 소설이 묻혀있다. 즉 우리들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한 편 혹은 여러 권의 장편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이렇게 소설을 읽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나도 정말 내 이야기를 글로 쓰면 몇 권으로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거를 다 쓴다고 해서 또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다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죠. 이야기인데 뭔가 의미 있는 혹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밑에 제목 적혀있는 작은 제목입니다. 나는 이야기이다. 나의 이야기가 곧 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올해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나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납니다 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걸 지나갔고 고작해야 뭐 내 이력서에 나오는 것,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몇 살에 군대를 갔고 몇 살에 아이를 낳고 고작 근데 그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일부이고 극히 일부지 아니면 겉모습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날은 글쎄요 하느님밖에 모를 힘밖에 모를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나는 누구인가 바꿔 말하면 그것을 가장 한마디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압축을 한다면 바로 두 번째 있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우리는 전부 흔히 나라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사실보다 훨씬 근사하고 훨씬 더 뭔가 흠도 좋고 훨씬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당연한 어떤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잊고 싶은 것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걸로 여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늘 편집하고 수정하고 포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요. 그렇죠?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이런 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결국 너는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온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즉, 나는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떻게 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땠고, 내 고향은 어땠고, 내가 몇 살 때 무슨 일이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 결국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불충분한, 아주 뭐랄까요, 아주 부분적인 것이지만 결국은 이야기밖에 없다. 이야기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여러 애들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서 늘 후회되는 게 나는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놀랍게도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아주 깊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요. 유년 시절부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거기서 살을 받고 피를 받은 부모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해. 그리고 내 부모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렴풋이나마 짐작만 할 뿐 모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야기를 서로 나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그게 놀랍게 남의 얘기가 또 부모님하고 말해 바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과연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아는가, 내 자식이 나를 얼마나 아는가, 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아는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도 모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한 사람의 생애, 한 사람의 어떤 생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로만 전달되고 또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곧 나의 이야기의 총합이다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나의 이야기밖에 없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결국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좀 단순한 것, 몇 살짜리가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에 졸업을 했고, 몇 년에 결혼을 했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부분적인 조각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온 쭉 어떤 그런 것들을 쭉 기억을 하는 겁니다. 세밀한 것들, 사소한 것들은 사실 기억할 꼭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 어떤 거냐면 내가 내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잃었다고 하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내가 겪었던 그 내면의 고통들, 슬픔들 이런 것까지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것, 외부적인 것, 사실 이건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나의 이야기란 뭘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의 전 생애의 시간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기억들, 즉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건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나의 내면에 일었던 정서적 반응들, 내 내면에 일어난 것들,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 내면의 풍경들까지 그 전체를 다 판단하면 그게 결국 나죠. 근데 결국 이제 그러면 나를 설명하려면, 나를 정리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 있죠.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나는 과연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풀지 못한 그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문제는 그 모든 걸 내가 다 기록하는 불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어떤 사진, 동영상, 어떤 모든 것들이 담을 수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날 수도 없는 것들. 그래서 결국 이야기는 감추어지게 되죠. 중요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나한테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찾죠. 그래서 삶의 경험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말 무의미하고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있죠. 수십 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나쳐 온 거죠.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늘 지켜보고, 지켜봐야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야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만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소설이 탄생하는데요. 이야기되기 위하여 경험, 즉 내가 겪은 모든 일은 선택돼야 돼.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어떤 내가 몇 살 때, 초등학교 때, 자, 우리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아주 시골 마을에서 살아서 한 시간 넘게 가야 했어요. 그 마을 섬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몸도 약하고 걷지를 잘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갔다 오는 게. 그리고 아침에 저희 그 마을에 학교 다니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전부 한 30명쯤 되는데 1학년 지금 가면 전부 아침에 모여서 같이 갔다가 학교 끝나면 전부 모여서 와요. 그때는 나이가 많은 15, 6명 6학년 학생들이 있어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좀 데리고 옵니다. 꼬마기까지. 근데 건치를 잘 못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업어주었어요. 근데 그때 어린 기억에도 이렇게 다 업혀서 오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
그걸 잊지 못하겠어요. 그게 자세히 해보면 그랬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오히려 더 명확한 건 뭐냐면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딱 등에 엎였을 때 어떤 체온, 땀 냄새도 나고 또 막 헐떡헐떡하는 그 숨소리도 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자, 이게 바로 이제 소설의 키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거의 빠져들죠. 빠져들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같이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신문이나 어떤 걸 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만 소설은 사실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면의 경험들, 우리의 느낌, 우리의 어떤 감각, 내 마음속을 지나갔던 것들, 내가 느꼈던 것들, 어떤 색감, 촉감, 시각,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감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현실에서 내가 겪었던 것처럼 소설은 빠져들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소설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부분들을 계속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또 어른이 될수록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죠? 굳어가요. 가까이 굳어가요. 노인이 될수록 감정이 굳어버리죠. 현실은 또 일상의 어떤 일에만 몰두해 살다 보면 감각이 뭔가 느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태화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에서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제가 개인이나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우리 모두가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내 자신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했는데 그걸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바로 요새 나온 책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요새 유명한 일러스트 같은 책인데 온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역사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멋대로 꾸며낸 그런 게 아니고 이야기의 형식입니다. 역사야말로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태어났고 어떤 왕이 뭘 했고 어떤 반란이 일어났고 뭐 했고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기독교, 하느님, 불교의 부처님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성경이나 불교나 모든 종교의 경전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놀랍게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해보면 예를 들면 지질학에서 이렇게 막 하죠. 땅을 파보면 이건 몇천 년 전이고 몇만 년 전이고 그때는 무슨 고생되고 그때 용암이 화산이 폭발해서 이것에서 굳어지고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돌멩이 하나도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제일 처음 언제 생겼을까? 몇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이것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몇만 년을 이 자리에서 어디선가 불러와서 얼마 있다. 그걸 그 이야기가 돼요. 새도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 이 꽃이 날아왔을까? 그 제초에 뿌리를 내리고 비를 맞고 그리고 이렇게 개파리를 튀고 결국 꽃을 피우기까지 시간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지나가는 개가 하나 있어요. 개가 지나가는 거야 이래버리면
없는 거예요. 아, 저 걔는 왜 도장인지 집을 나왔네. 집을 나온 것 같아. 왜 나왔을까? 어디서 살았을까? 살고 있었을까? 주인 약대를 했나? 잡아먹으려고 도망쳤나? 그 주인은 누굴까? 그 집 아이는 저 아이 때문에, 이게 때문에 울고 찾아다니지 않을까? 자, 보세요. 개 한 마리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 어때요? 우리 옆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다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저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거의 관심 없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관심 없어요. 나의 어떤 관계된 문제에만 신경을 쓰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개인뿐만이 아니고 마을, 우리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한민족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공유된 그걸 집단서사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민족의 정신이나 어떤 민족의 삶을 지배하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떤 서사적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당근신화 같은 것도 그렇죠. 가령 우리가 조선 사람은 한국 사람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 중국 사람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옳고 그르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주, 별, 저 무수히 많은 별,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랜 어떤 시기에 별들이 있었고 그 별들이 서로 모여서 충돌해서 폭발하고 그 폭발하는 에너지가 결국 이 우주에 퍼져서 가령 어떤 행성도 생기고 가령 우리 인간들 지구상의 모든 것도 결국 그 별의 충돌에서 생긴 에너지로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로 우리가 다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이 우주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얽혀있는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면하는 인간, 불변하는 이야기이죠. 이야기만이 허망한 인간의 개별적 경험을 사람보다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분별하는, 어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을 불러서 연구가 됐다. 즉, 우리가 옛날 조상들 혹은 뇌에 가까운 어떤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한도 것도 없어요. 이야기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남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은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즉,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내 다음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하고 전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와 소설,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좀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특징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겠죠.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가 생기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은 뭐예요? 시작과 결과 끝이 있죠. 근데 그 시작과 끝에 중간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진행돼서 결국은 어떤 끝으로 가죠. 모든 이야기는 그걸 갖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삶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소설 이야기도 그렇고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요? 왜 이렇게 갔지? 이거 핑크가 눌렀네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의미 없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잡스러운, 뭐랄까요. 잡스러운 잡동사니 같은 의미 없는 들을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어떤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에는 그걸 주제라고 해요. 주제. 사람 이야기를 쓴 것인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어떤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의미가, 주제가 그만큼 심오하고, 뭔가 깊은 어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만큼 감동적이고 좋은 소설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결국은 그걸 쓴 사람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삶을 그대로 쓰는 건 일기나 수기겠죠. 다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소설의 쓰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과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를, 그래서 그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 즉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인간적인 소통을 바라는 욕망, 그것이 글을 쓰게 만든다. 소설가는 그 욕망에 스스로를 맡기고 투신하는 사람이고 독자 또한 그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거에 결국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나? 죽는다는 것, 그걸로 정말 못 이해하는 건가? 이런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소설은 다뤄요. 그리고 그것은 소설가만이 아니라 독자와 마찬가지. 같은 욕구를 갖고 있죠. 같은 의무를. 소설을, 한 권의 소설을 읽는 행위는 독자와 소설가가 거의 서로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만나는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소설을 간단하게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죠.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동양에서는 영어권에서는 픽션이라고 그러고 서유럽에서는 로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 저 밑에 보면요. 이야기가 소설의 차이점 뭐냐? 굳이 말하자면 이야기는 과거 혹은 근래 일에 관한 꾸며진 이야기. 아니 우리가 뭐 정황전전 심청전 이런 거 하다못해 이세주가 심청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설은 그러면 뭐냐? 현대 인간의 삶의 사실적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사실적이라는 말은 뭐죠? 이치에 맞는 것, 허황되고, 그냥 꾸며내고 억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 삶과 거의 비슷하고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소설은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 민중들의 피처는 언어로 된 평범한 사람들의 자잘하고 보속한 이야기라고 오랜 러시아 박해를 받았다. 사실 사소설 엄밀한 의미의 고대 소설, 옛날 소설인데요.
고대 소설, 이렇게 소설은 고대 소설과 우리가 구분하는 근대, 현대 소설로 나눕니다. 고대 소설은 사실 몇백 년 전이 아니고 거의 뭐, 그렇죠. 아주 오래전, 뭐 당나라 때부터 가면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아주 그 소설이라고 해서 소설이라는 말이 그 쓸데기 없는 얘기들이요. 그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어떻게 그래서 시험 학교를 받아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특유의 서민적 성격을 바탕으로 즉 읽는 즐거움을 얻고 오늘날 대중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장르로 굉장히 많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글을 읽고 쓰는 건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200년도 채 안 됐어요. 조선시대에 가는 후반까지, 말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언문이라고 주로 아내자들, 그것도 양반집 아내자들이나 할 수 있던 그 말고는 전부 뭐예요? 한문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귀족들, 기득권층만 가지고 문자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었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도 소위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수업을 모든 백성들이 글과 문자와 말을 이렇게 배운 게 문자를 배운 게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한 200년 정도 할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설, 애초에 어떤 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득권층, 평민들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동양에서 보면 그게 소위 유교의 어떤 그 질서 있죠. 도덕, 윤리, 소신, 직과 같은 철학적 가치를 중시한 지배층은 사상과 실천에 유해하고 잡수 없다고 이렇게 소설이라는 경멸적 부침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소자죠.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이게 소설이란 말 등장한 게 장자에 나옵니다. 외물편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대체로 작은 낚싯대로 개울에서 붕어 새끼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큰 고기를 낚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설을 꾸며서 그걸 가지고 마을 수령의 마음에 들려 하는 데는 크게 되지 어렵다. 이때 소설은 바로 그야말로 이야기예요. 재미를 묻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말까지 보면 사대부층 역시 소설을 대체로 음란하고 황당한 이야기, 특히 아내자들이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서 배척했어요. 못 읽게 했어요. 중세 유럽은 중세에서 유럽도 마찬가지 소설의 영역 등을 기독교 신자들의 영혼에 독을 부어오는 건 공공의 적이라고 그렇게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앞세대 분들이 왜 쓸데없는 그런 공부하라고 그걸 읽느냐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소설 읽기 들고 이제는 조금 편하게 하겠습니다. 소설을 저는 여러분들 소설을 정말 많이 읽으시라고 해요. 미리 얘기하면요.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과 아까도 얘기하고 그야말로 대중적인 그런 소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가치 있는 소설. 우리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소설을 배우지 않아요. 정말 좋은 그런 소설들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딱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소설을 읽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설을 왜 읽을까?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저는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왜 소설을 읽을까? 독자는 소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고독한 현대인, 불안과 혼돈에 찬 이 세계에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함께 섞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운중 속에서 자신만의 진실한 또 다른 대상, 또 다른 세계를 찾아서. 하지만 끝내는 좌절하고 그 시리에 빠진 채 다시 혼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대신 그들은 수많은 책, 소설 속 인물들로부터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 관계를 발견한다. 소설의 인물들은 나, 즉 독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설의 인물들은 살아있고 독자는 그들과 함께 소설 속에서 만나 잠시나마 충족감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돌아오는 기록을 얻기도 한다. 결국 독자는 소설 속에서 사람을 그리고 참된 인간 관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소설은 사실은 우리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보세요. 그 책 안에는 적어도 한 작가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한 작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기 삶의 가장 깊은 어떤 성찰, 아픔, 후회, 반성, 꿈 이런 것들을 부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단둘이 앉아서 그 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하고 둘이 같이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진지한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런 기회가 정말 드물죠.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해요. 깊고 깊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떤 자기 내면의 것들을 그 안에 쏟아넣습니다. 독자는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과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설입니다. 결국 독자 소설 속에서 사람을 그리고 참된 인간관계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소설들을 많이 읽는다면 그만큼 그 특별한 경험들,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들, 진지한 대화를 누군가 계속 나누는 시간들을 그만큼 쌓아왔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면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소설의 가치는 뭘까요? 뭔가 이제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대학에서도 문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그렇죠. 문학과, 영문학과, 국문학과 그런 과가 하나 있어요. 문학을 공부하고 그걸로 석사, 박사 학위를 따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노벨 문학상을 주고 그 책을 많이 읽어라.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그 소설이 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 볼까요? 첫 번째는 즐거움이죠. 재미입니다. 즉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인물들의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즐거움이라는 게 반드시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여야만이 즐거운 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즐거움은 뭐죠? 우리가 몰랐던 것, 혹은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 그것에 눈을 뜨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쁜 그 즐거움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소중한 즐거움입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즐거움일수록 사실 그 즐거움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 즐거움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마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즐겁다.
뭔가 기쁨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소설은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 그리고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우와 이론을 주기도 한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도대체 뭐가 지혜고 교훈이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요. 우리는 소설을 통해 다양한 세상 사람을 간접 체험한다. 사실 우리가요 이거 하면 아마 세상이 정말 평화로울 수 있다면, 가정이 정말 많이 수 있다면, 내가 친구와 사회생활 관계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가장 한 가지만 해결되면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뭐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도대체 왜 저럴까? 아니면 왜 어떤 배경들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다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가령 부부관계에서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를 몰라? 뭐 그렇게 하죠. 사실 피차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 잘 몰라요. 아는 분만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릅니다. 쉽게 눈에 띄있다면 왜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아요. 쉽게 드러나지 않고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죠. 가령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태어날 수 있어서 내가 여자로다가 살아보면 내가 아내나 혹은 다른 사람 훨씬 잘 이해할 거예요. 그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또 더 훨씬 이해할 거고,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그렇죠. 가령 어떤 자동차만 거치는 사람은 그건 알아도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전문가하고 어떤 평생을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아주 좁은 자기만이 아는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식들이 엄마 마음을 모르죠. 아빠 마음을 몰라요. 엄마가 대본적이 없고 아빠가 대본적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 전제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좁은 경험과 어떤 지식의 터 안에 갇혀있다. 그 타인을 우리가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예요. 난 다 안다는 거야. 왜 내가 당신을 몰라 다 알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저희들. 가장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진짜 지식인의 많이 배우고 학교를 많이 배우고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사고 방식의 어떤 그릇의 차이는 말 그대로 거기서 나눠져요. 첫 번째, 진짜 정말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모른다. 나는 내 좁은 내가 아는 것만 안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그나마 현명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난 다 안다. 다 안다. 약간 사람, 가장 무지한 사람. 어찌됐든 소설은 바로 그걸 도와줍니다. 소설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별로도 다양하죠. 남자, 여자, 혹은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전혀 다른 환경, 시대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온갖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고난을 겪고 갈등을 겪는 일은 거의 대부분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자, 그런 것, 그때 그 소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구나. 내가 살아보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곳에서
알지 못한 어떤 일들과 마주쳐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내가 그 삶을 나와는 다른 삶을 살지를 않았지만 마치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엿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체험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간접 체험한다고 해요. 재밌는 얘기가요. 그 영국의 유명한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여름 소설가가 있어요. 아주 좋은 소설을 쓴 오래전에 19세기, 20세기 초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유명한 이야기. 훌륭한 작가는, 진정한 작가는 양성 이해를 한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남자 그쵸? 남자 여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누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이 잘못이라는 것도 없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죠? 그럴 때 남자는 이런 여자는 이런 살면 안 돼요. 더 좋아서 넓어.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답이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되라고 하지 말고 인간이라면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일단 세워야 돼. 아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체험은 인생을 헤쳐나갈 지혜, 고통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자 스승이다. 그러나 단 한 번뿐인 삶에서 개인의 체험은 좁고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볼 수도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없다. 바로 여기에서 소설의 가치가 탄생한다.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직업, 나이, 성별 이건 차라리 그냥 덜한데 제일 어려운 점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면을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내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의 어떤 것들을 다 알지 못해. 그렇죠?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 나오죠. 나도 모르게, 나도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다못해 자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내면조차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 그런 야물리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내면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소설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 다양한 이야기들을 간접 체험하고 그를 통해 인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과 공감이라고 했어요. 간접 체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공감과 감수성을 우리가 북돋아준다. 소설 속 인물들과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보다 밝은 눈을 갖게 된다. 인간의 고귀함과 따뜻함, 인간적인 가치를 깨닫게 하고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감수성을 일깨워준다. 또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도 한다. 바로 이 공감과 감수성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술이 무슨 그거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문학이 소중하고 예술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특히 문학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 모든 어떤 활동 중에서 인간의 공감과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문학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문창과 글을 쓰겠다고 온 학생들 제가 2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요. 많이 웃으면서 요즘 다 결혼할 텐데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공감과 감수성의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그 순간 그것은 불행의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다. 우리가 나쁘다 좋다 하는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명확히 말하면 그 행동의 결과만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즉 타인을 이해를 못해요. 가령 그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죠. 소시오패스가 바로 뭐냐면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느끼거나 느낌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가령 그 소시오패스가 그런 사람, 예를 들어 고문을 하는 사람들, 정말 최소한의 어떤 뭘 가지고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문을 사람을 때리고 몽둥이 좀 찜질을 하고 고통을 주더라도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니 그것 자체를 아무 그래서 이건 벌을 받아야 하니까 혹은 이건 벌이 시키는 거고 정해진 거니까 나는 내 의무니까 난 하겠다라는 식의 사실은 이런 소시오패스가 우리가 그 통계에 보면 한 6점, 한 몇 명쯤 된다고 해요. 100명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무서운 게 이런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을 주면서도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시오패스의 특성들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죠.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은 혼자 앞잡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고통을 주지만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다, 장관이 된다, 혹은 군대 뭐가 된다, 어떤 회사에 어떤 지휘자가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제일 대통령도 나는 분명히 공감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걸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자유로우신지 뭔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회의 지배자가 되면 온 사회가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소설 읽기의 진정한 즐거움이란 독자의 경험을 확대시켜 현실과 인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할 수 있다. 자기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도록 해준다. 문제는 이런 우리가 모든 책이, 모든 소설이 다 그런 걸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음식도 그렇죠. 해로운 음식일수록 맛있어요. 그렇죠? 건강을 해치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장 맛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말 가치 있는 것, 몸에 좋은 것은 그렇게 맛이 그렇게 자극적이나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설, 좋은 문학 작품도 사실은 그런 대표적인 즐거움, 순간의 피부의 연속극 같은 그런 거를 기대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책을 읽어라. 자녀들한테. 그러나 좋은 책을 골라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 해로운 책들을 읽는 게 안 읽는 게 나은다는 거죠. 어쨌든 소설이 진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는 왜 소설을 쓰는가? 이제 마지막에 좀 여유를 갖고 얘기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것 같아요.
왜 소설을 쓸까?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뭘 타고나는 건가? 뭐 조금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서로 같은 독자와 소설을 쓰는 사람과 그 소설을 읽는 사람이 같은 어떤 문제 그리고 같은 어떤 특징들 서로가 바라는 것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또 그걸 사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작가가 왜 소설을 쓰는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소설은 자신과 세계에 던진 질문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은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현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무의미하고 혼란에 가득 차 있다. 의미라니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한 채 공허함과 불확실함에 시달린다. 나를 둘러싼 세상은 끝없이 혼란스럽기만 하고 나의 내면 역시 늘 심각한 혼돈에 빠져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막막한 혼돈에서 벗어날 출구는 없는가? 많은 소설은 바로 그런 질문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죠. 우리 모두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가 모두 아마 소설가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와 질문에만 멈추지 않고 아마 그걸 한번 직접 더 한 발 더 집요하게 붙잡고 그 질문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쓰는 것이겠죠. 그 차이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불안 혹은 두려움으로부터 되찾기. 현대인은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타인과의 관계, 가난, 고독, 죽음의 공포. 한마디로 인생은 끝없는 미궁 혹은 어둠 속에 닫힌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그저 한 발 한 발 옮겨놓을 수밖에 없다. 과연 미래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제대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조바심나는 의문, 그 절박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소설은 태어난다. 만약 이런 질문이나 혹은 어떤 그 의문 같은 것이 좀 없다면 그거는 큰일입니다. 설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어떤 문제예요. 즉 삶에 대해서 어떤 의문, 질문 자체가 없다면 그 삶 자체가 그냥 지금 그림자처럼 없는 거죠.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혼자 있을 때 그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소설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 억지로 산에 가서 혼자 돈 닦듯이 기도하듯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도 같은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그 고민과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을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상처입니다. 상처 드러내기와 치유 혹은 자기 구원의 갈망. 인간은 너나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내면에 감춘 채로 살아간다. 그 상처는 개인적일 수도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 대개는 용케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지만 평생을 내면의 어둠과 고통에 힘 짓눌려 시름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로는 그 거대한 물덩이 혹은 함정이 불시에 뛰쳐나와 그들을 한 입에 집어삼키기도 한다. 자, 이 대목이 나오면 내가 학생들한테 한번 해봅니다. 상처 그러고 자기가 20살짜리인데도 상처 그러는 그런 놈들이 벌써 달라져요. 갑자기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요.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상처들을 저마다의 다양한 자기만의 상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듭니다. 어떤 평생을 가요. 그 상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물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상처는 흔히 무엇인가의 상실이거나 결핍이다. 그렇죠? 모든 상처는 어떤 무엇인가의 상실이거나 결핍. 그리고 상처예요. 상처는 감출수록 오히려 더욱 또렷해집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갈망도 그만큼 절실해진다. 치유를 바라죠. 구원을 바라요. 근데 놀랍게도 하지만 치유란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상처는 그 고통스럽고 깊은 상처일수록 우리는 외면하려고 해요. 두렵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사코 감추고 한사코 억누르고 한사코 외면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건 내 한 몸, 내 몸 안에 그대로 내 영혼 안에 같이 박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벗어나고 싶다면 치유하고 싶다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원한다면 결국 마주 봐야 된다. 그 상처와 정면으로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마주 봐야 된다. 그리고 정신과 우리가 정신분석하면서 정신과 정신병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사실 정신병리학,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뭐죠? 상처 때문이에요. 내면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할 때 그 밖으로 나오죠. 일상의 삶도 불가능해지고 정신 자체가 뭐랄까 평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위험에 처하는 거죠. 결국 그때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근데 의사가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 그 환자로 하여금, 그 아픈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를 마주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격려하고 자꾸 그걸 깨우쳐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결국 자기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 그래서 소설 쓰기라는 건 결국 뭐냐? 작가들의 왜 글을 씁니까? 그 행위입니다. 결국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보고 왜 당신 어떤 걸 소설을 씁니까? 왜 씁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절실해서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쓴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쓴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국 저도 알고 보면 소설을 썼으니까 그랬지. 아마 소설을 안 썼으면 아마 정신과 취직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써봐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내면의 건강을 해요. 우리는 정말 나를
소설을 아파요. 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설을 쓰는 행위는 결국 그 작가가 결국 자기 이야기를 씁니다.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씁니다. 절박하니까 시름 소리를 내지르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왜죠? 아까 그거 자기의 상처와 마주스풍, 즉 나는 누구인가, 이 상처를 어디에서 왔는가, 왜 나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를 자기 눈으로 치열하게 용기 있게 들여다보는 거. 그게 바로 글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해요. 저도 실제로 정말 그런 생생한 체험이라 할까. 내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내 많은 것들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할까. 버틸 힘이 생긴 그런 것들이면, 그래서 제가 쓰는 소설들은 바로 고통, 상처에 드러내기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 자신의 치유의 과정이 된다. 근데 놀라운 건 나는 내 이야기를 썼는데 내가 쓴 책을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아픔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다기보다 제일 제가 또 작품을 써놓고 제일 보람을 느꼈던, 기쁨을 느꼈던 게 한 번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섬에 가고 싶다가 제가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봤던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유일하게. 그 다음에 제가 유년 시절에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독자들이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용기를 내서 제가 그 이후, 즉 섬을 떠나서 광주에서 소년기, 사춘기까지의 그 방황을 소설을 쓴 게 있어요. 이제 등대하면서 휘파람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나왔는데, 지금 그게 이제 개작에서 등대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짧게 얘기하면, 제 어떤 가족사, 불행한 가족사, 특히 제 아버지와 저와의 그 정말 아픈, 제한테는 정말 가슴에 박힌 어떤 가시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썼어요. 그거를 물론 소설적으로 이렇게 풀었었지만, 그 결국 소설 뒤에는 아버지와 내가 화해하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누워있고, 뒤늦게야 세상을 방황하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그 의식불명 상태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병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버지하고 전부 대화를 하는, 한 번도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아버지와 내가 마음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용서를 하죠. 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이 돌아오면서 끝나는데, 등대에 대해서 소설이 끝나는데, 그 소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있는데, 자기가 어떤 남자분인데, 자기가 서울 전철 기관사예요. 근데 고향이 목포랍니다. 목포인데, 내 작품을 보고 자기가 아버지와 그때 말하고 13년에도 꽤 오랜 세월을 전연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목포에 계시는데. 근데 그 소설을 읽고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 휴가를 저걸 내서 목포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제가 잘하셨다고 정말 좋은 그러고 그렇지만 끊고 나서 내가 한 사람의 내가 쓴 글이라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내가 이야기로 세상에 내가 전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적어도 한 사람의 생애에 이렇게 어떤 걸 주었구나 라고 하는 데에서
다음에 뭐죠? 세상을 향한 분노하고 투쟁. 우리가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항상 90년대, 80년대 계속 일이 생기는 그 하면 그 독재정권 시절에 그 작가들이 그렇게 작가 신문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권역을 채웁니다. 사형도 때로는 사형도 받고 무기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정권이 그래서 독재자가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사실은 문학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죠? 보통 일반 사람에게는 입이 가지고 있는 입 하나밖에 없지만 글 쓰는 작가나 시인, 글 쓰는 사람은 또 다른 입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죠. 그거 밖에 발표하면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도달하는 바로 그런 또 다른 입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불순분자, 불온분자로 낙인찍히고 핍박을 받는 그런 많은 그런 작가들, 시인들이 있었어요. 어디나 그럽니다. 어느 지구상 어디에서나. 근데 본래 왜 그럴까? 문학 자체가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작가는 흔히 시대와 불화에 빠진 자, 그러니까 시대와는 불화에 빠진 자, 환멸을 먹고 사는 자이다.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꿈을 꾸는 꿈일까요? 꿈을. 더 나은 세상, 더 자유로운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게 바로 문학의 본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어둠과 싸우면서 동시에 세상의 어둠과도 싸운다. 그는 현실에 만연한 부정과 불의에 분노하고 폭력과 불평등에 분노한다. 때문에 그는 불온한 존재가 되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시대의 예언자 혹은 혁명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한 권의 책이 한 시대의 물길을 바꿔놓은 예는 수없이 많다. 그렇죠? 과연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솔제니치의 수용소도 같고, 하나의 우리나라만 해도 많죠? 난자이가 쏘아올린 자궁도 있고, 또 태백산맥 같은 도서도 있고, 사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치가는, 혁명가는 그 사회의 외부를 바꾸는 외부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시대 사람들의 내면, 마음,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죠? 결국 문학이에요. 문학은 결국 인간의 내면을 향해 있다. 인간의 내면을 응시하고 내면의 어떤 성별보다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이렇게 소중하는 이유가 결국 그거예요. 오늘 현실에 더구나 지금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모든 게 물질,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가장 거기에만 전부 다 집중을 하죠. 상대적으로 너무나 인간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빈곤하고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이 문학과 예술이 결국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메마르지 않도록 영혼과 내면이 좀 더 풍요롭도록 굳어버리지 않도록 늘 살아있도록 늘 넓게 눈 뜨고 있으라고. 자, 그게 바로 그 문학이 하는 일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문학책을 많이 읽어라, 문학작품 많이 읽어라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바로 그 다음에 대화와 소통의 욕망. 글을 쓰려면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빠져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데에 어떤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이제 누가 그런 글을 읽으라고 하겠어요. 가치도 없고요. 결국 문학은 세상의 고통과 어둠에 귀 기울이기. 세상 그러면 뭐 사람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둠에 귀 기울이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소설입니다. 그게 바로 시구예요. 그래서 문학은 인간성에 오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한다. 혼돈에 가득 찬 세계의 현실 앞에서 고통과 좌절을 되풀이하면서도 문학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안 쌓고 버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당신이 그렇습니까? 왜 문학이 존재합니까? 그것을 아마 한마디로 주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참한 우리의 상황이라도 그래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더 밝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그게 바로 문학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으로 가는데요. 이야기는 곧 기억하리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이야기라는 말은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이거 끝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세요. 나는 내 이야기가 있는가? 내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가? 난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스스로 찾아보려고 기억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야기, 다시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이거는요, 그 LG 이기라는 사람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돌아가셨는데 로마니아 사람이 루테인 작가예요. 인권운동하고 2차 세계대전 때 15세 나이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참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평생을 그래서 글을 쓰고 인권운동을 하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수상연설에서 했어요. 이 사람의 삶을 기억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독일의 가스 수용소에서 전 가족이 독가스에 사상에 혼자 어떻게 살아남아서 그 나머지 삶에 몇 번을 자살하려고 했어요. 뭐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버티고 살아오면서 어떤 힘이, 어떤 신념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자,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분인데요. 자,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만일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더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은 일종의 축복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다리로 받고 교각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며 고통을 덜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망각은 우리를 오해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무엇인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말이 단순히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라 있지 않아요. 기억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더 바꿔 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을, 이 시대의 아픔들을, 이 시대의 어둠과 상처들을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인간으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자, 소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아무런 님을 빠져나갈 친구를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그 어디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 여기 이곳에 존재할까? 그렇다.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아닌 그 어디에 출구가 있단 말이다. 그러므로 소설은 이렇게 당신에게 말을 걸어온다. 결국 문제는 인간 삶이다. 삶을 살아가라. 뜨겁게, 시원하게. 그렇죠.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너무나 자명한 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 어쩌면 얼마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뭔가 너무나 불만투성이고 보이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70년, 80년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무도 없다. 존재하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럼 정말 운이 좋아서, 참, 이른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뜨는 태양을 보고, 지는 별을 보고, 우거진 숲을 보고, 나무 위에 새들도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신비로운 축복이냐, 행운이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죠. 삶을, 이 순간을, 우리의 이 존재에 주어짐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즐거워해라. 그런 얘기죠. 그게 결국 문화다는 얘기고요. 아마도 모든 인생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성장, 어떤 그런 말씀들은 결국 그 얘기일 거예요. 그 얘기일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 있으시면 일단 박수로 정상. 질문 있으시면 다시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 질문이 없으니까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백승님 여기 먼저 네. 여기 선생님 예, 하십시오. 예.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안 하신다 그래. 그래? 뭐 별거 아닌데. 오늘 선생님 강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이제 사실 이게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살면서 내 인생은 한 편의 소설이다, 한 편의 영화 같다, 내 얘기만 풀어놔도 몇 권의 소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막상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소설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타내기에는 참 너무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많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에 대한 작품을 직접적으로 읽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좌를 대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그런 어떤 예비 지식은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이제 좀 인터넷으로 좀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만, 마침 보니까 또 선생님은 이제 완도가 고향이시고
그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치열한 어떤 그 학창 시절을 이제 보내셨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막상 이제 그 소설가들이 그 이제 그 다루는 소설의 어떤 그 내용, 주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제 어떤 그 작가분들이 이제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자,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강좌 중에 하셨습니다만, 우리들이 이제 그 독자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어떤 때는 그것이 뭐 혼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을 많이 이제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가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작가의 어떤 그 인생 항로에 대해서 나도 이러한 삶을 한번 살고 싶다. 소설의 내용처럼 어떤 그 주제가 이제 명확했을 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 좋아했던 작가, 내가 좋아했던 어떤 그 소설의 내용, 이런 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일반대의 소설의 내용에서 전개를 했던 어떤 그 주제나 그런 거와 이제 별개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그 일생, 뭐 사회생활, 뭐 인생, 삶,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면이 보였을 때 어떤 그 독자로서 존경했던 어떤 그 대상으로서 상당히 그 실망을 하거나 어떤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분들을 많이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그 많이 직접 목격하시기도 하고, 지금거리에 계셨던 많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 그 독자적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고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추상적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인 어떤 그 측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뭐 이제 우리 어떤 그 문학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뭐 이광서 선생이나 최남선, 그 다음에 근현대에 들어서는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 그분들이 그 보여주는 어떤 그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지아 선생 같은 그 경우도,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일반적인 작품 활동에서 보여줬던 그 부분과는 그 약간 좀 이제 그 말년에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대했을 때, 이건 참 이게 독자로서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느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거론된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결례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다 이제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연결되어 계셨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좀 여쭤보고 선생님 같은 개인적인 고견이 좀 있으시면은 참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뭐 정확하게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알고요. 이렇게 이해할까요? 결국은 사실 우리가 이제 작가를 배울 때 어떤 작가에 대한 인상 혹은 어떤 나름의 어떤 이 작가는 이런 사람, 이런 가르치는 어떤 그 이미지, 상이 정해지죠.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건,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든 사실은 작가가 하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장점만큼이나 약점도 많고, 뭐 가려운 허약한 것도 많고, 또 정말 훌륭한 위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것을 다 명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 다
지금 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아픈 좀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빛나고 아름답고 그런 어떤 광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말년에 가서 후반에 그 이후에 가서는 오히려 많은 것들이 실망을 주고 어떨까요? 추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까지도 하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한 작가에 대해서 혹은 어떤 그 제약이 뭐랄까 너무 큰 어떤 기대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는 그런 경우에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 허약한 점, 어떻게 보면 차마 보지 않았으면 100번 좋았을 어떤 어리석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 거죠. 나는 그걸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좀 일반적인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왜냐하면 그 책임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령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빛나고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향한 꿈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용기가 있고 문제는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순전히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스스로 그것이 버렸거나 혹은 그것을 버텨낼 힘을 스스로 포기한 거거나 꺾인 거죠. 그래서 빛나는 만큼이나 그래서 그 빛나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추락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실망과 아픔만큼이나 나는 같이 봐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도 돼요. 저는 다시 깨닫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령 자기의 어떤 신념, 의지,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죽는 날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그걸 지켜내려면 정말 위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각자가 책임져야 될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문학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한 작가의 문제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참작해야 된다. 사실 우리 대학 70년대에 김지아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별 같은 존재였죠.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대단한 거니까 놀라운 겁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저쪽에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을 뵌적 보기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조선일보에 낸 기사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그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켜보면서 보는 게 그 양반이 우리가 사실 70년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처음에 거의 사형선고까지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해서 거의 육신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거의 이런 버티고 사는 것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변절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흔히 변절 혹은 어떤 다른 어떤 자기 삶을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에 그리고 판단력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거에서 부서지고 짓이겨지고 파괴되면 그럼 그 이전에
이전의 그 정신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전의 김지화와 그 이후의 김지화를 우리가 같이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잊어버리는 게 그거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 그 엄청난 고문과 죽음의 어떤 그 공포 속에서 그 물리적인 폭력 안에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아까 상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뭔가 항상 우리가 좀 더 논리적이고 뭐랄까 하는 것들을 어떤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꼭 그분을 그 이후에 절대 뭐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까이서 비교를 지켜본 사람으로서의 처음에 제가 그분 뵀을 때 그때가 80년대 후반 아니 다 90년대에 제가 처음 뵀는데 유령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저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활약을 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초인적으로 강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각자가 우리가 갖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그렇죠? 다 다른 사람들이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의 어떤 생애의 어떤 그런 궤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각자가 형성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가 그런 것을 판단해야죠. 네, 시간이 보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덧붙여서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 작가의 답변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마다 직면하면 자기 삶을 존속시키기 위한 시키기 어렵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은 작가도 언제든지는 아니지만 변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작가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이. 개인이 그럴 수 있죠. 다양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서두에서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도청에 갇혀있던 시민분들은 삶보다는 죽음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현대 문학사에 나 그 잘 모르겠지만 문학사를 보면 문학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현대사를 얘기하자면 이 짧은 기간에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보는 앞에서 이를테면 이승만 때 이승만 여서 박정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 그 이후 시대는 유행한 용어가 뭐냐면 사법살인을 했다, 의문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전쟁 때 세계 전쟁사를 보면 불과 한 1년 사이에 이 좁은 면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상이나 난 전쟁이 없었답니다. 우리 6.25 전쟁을 얘기하는데 150만이 죽었고요, 300만이 부상자였습니다.
이런 전쟁이 없었답니다. 물론 나치하에서 죽은 사람들이 600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시기는 길어요.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 혹독한 시대에 왜 우리 작가들은 지금 임철우 그 작가의 소설론에 의하면은 저하고 투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왜 얼마나 아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 이건 저 질문하고 다른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딱 그 특정해서 그 문제만 아니 이 얘기는 그냥 다른 질문이에요. 다른 건 내가 문학의 얘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전 그걸 지키지 못한 거는 그 개인이가 지켜보는 그 개인이 허약한 걸로 말이고요. 그때는 우리가 가슴 아픈 거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지 그걸 일반화시켜서 작가가 전부나 문학이 전부나 그건 아니죠. 아까 이제 다만 나는 아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문학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런 걸 볼 때 제가 그랬잖아요. 교훈이 된다고.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완벽하고 어떤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만 우리를 감동하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한테 교훈이 돼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걸 전부 어떤 문학 전체거나 작가 전체거나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런 뜻이. 임철우 작가하고 나를 만날 때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면 뭐라고 서로 비난을 하느냐 하면 너는 걸어다니는 송장이다. 걸어다니는 송장이다. 서로를 그렇게 이제 비난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임철우 작가의 소설론, 임 작가의 소설론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진서신 시인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시도 그렇다. 물론 진서신 시인의 시론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문학의 본질이구나. 지금 임 작가가 한 말 전부가 문학의 본질이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결론으로 이제 이 선생님은 5시 40분 차로 버스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맞습니까? 지금 5시. 맞아요. 제가 요걸 안 받고 소설가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카피된 부분이 있어요. 요 문장만 한번 읽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작가란 샤먼과 매우 흡사한 존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진도 사람들은 이 샤먼에 대해서 친숙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각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구절을 꺼냈습니다. 세상의 폭력과 불의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삶을 훼손한 이들, 그 분노와 한을 가슴에 안은 채 영육이 함께 병든 이들, 그럼에도 세상 어디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약자들, 그들을 위해 샤먼은 기꺼이 망가의 넋을 자신의 몸 안에 불러들여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곡진한 위로를 베풀어준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법이다. 마찬가지로 아직 살아있대 입이 없는 세상의 약자들 또한 그러하다. 그러기에 차마 발설되지 못한 그들의 언어, 울음,
비통한 탄식과 절규로 지금 세상은 온통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른다. 예로부터 샤먼이야말로 이제 주제를 바꾸면 작가야말로 소설 작가야말로 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줄 산자의 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